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원이 화이팅. 독자의 특성과 독서 영역의 관계로 들어가 볼게요. 독자가 어떤 특성을 지녀서 독서 영역이랑 관계가 있는지 아마 그냥 그저 읽으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지문일 것 같습니다. 쪽수는 311. 네, 311 실전학습으로 다음 시간은 그 모의고사 두 지문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먼저 풀고 싶으면 먼저 풀고 있으세요. 맞죠?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니니까. 학교에서 풀이 해주셨어요. 아, 해주셨어요? 그럼 그냥 바로 풀자. 그리고 쌤도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으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볼게요. 문제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이 글은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 밑줄 그자.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특성에다가 밑줄. 독자가 일어난 특성이 있으면 독해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독서에 이건 굉장히 좀 독서 지문인데요. 괜찮은 지문인데 나올 것 같은데 정의적 영역에다 내용 박스 좀 중요합니다. 원래 독서에서 다루는 이론 개념입니다. 인지적 영역에다가 내용 박스, 사회적 영역에다가 내용 박스 이 세 가지의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독자의 특성과 관련 있는 정의적인 요인은 독자의 흥미라든지 이런 거 좀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요. 나누어서 시험에 낼 것 같습니다. 독서의 동기와 흥미에다가 밑줄, 독서의 태도에 대한 밑줄, 독서의 몰입 밑줄, 독서 효능감 밑줄, 독서 자의지 밑줄, 독서 주체성 밑줄. 이거 전부 다 뭐라고? 정의적 요인이요. 정의적인 요인은 독해 능력이나 수준, 독해의 기능 및 전략 등의 인지적인 요인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인지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에다가 밑줄, 인지랑도 연결되어 있구나. 최근에는 사회적 영역의 요인도 독자의 특성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의 특성과 관련 있는 인지적 요인이나 정의적 요인이 독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이지요.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특성과 관련 있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부문 내용으로 가시죠. 초기의 독서 연구는 텍스트가 독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독서 요인에다가 밑줄, 텍스트에다가 동그라미, 텍스트가 독서 요인으로 작용을 해. 그래서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의 난이도, 텍스트의 주제 이런 독서의 과정이나 결과를 텍스트 중심으로 생각했었어. 독서의 연구가 초기에는 텍스트 중심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독서 연구의 입장은 텍스트 중심이었다. 그런데에다가 제목, 이 관점에서 연구는 오히려 텍스트가 인간의 독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야. 텍스트는 그렇게 영향을 잘 미치지 않아 얘들아. 영향이 제한적에다가 밑줄, 그 사실을 밝히는 근거로 작용을 한 거지, 제공이 된 거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텍스트가 그렇게 우리 독자들한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독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해의 텍스트의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 영역의 핵심이 바로 독자입니다. 독자에다가 동그라미. 왜냐하면 독자의 여러 특성이 독해에 영향을 미치죠.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요인입니다. 정의적 영역부터 들어가 볼게요. 주로 독자의 감정이라든지 감정 밑줄, 태도 밑줄, 독서의 동기나 흥미, 독서에 대한 태도, 독서의 몰입, 독서 효능감, 독서의 자의지, 독서 주체성 이런 요인들이 정의적 영역입니다. 이 중에서 독서 효능감이 뭐냐? 독서 능력과 성공적인 독서 행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 재미있을 것이라는 거, 내가 제대로 독해를 할 것이라는 거. 독서의 자의지는 뭐냐? 독서를 위한 독자의 자발성, 자발적에다가 밑줄, 지속성, 지속적에다가 밑줄, 독자 주체성, 독자 스스로 자신의 독서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러한 정의적인 요인들은 독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독해를 촉진하며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높여서 독서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서 경험의 질에다가 밑줄, 양질의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의적 요인을 강화시켜서 후속 활동까지 유발을 시킵니다. 밑줄 그자 후속 활동을 유발해다가 밑줄 기록장을 쓴다든지 선순환 구조를 형성을 해주죠. 선순환 구조 형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정의적 요인은 독자별 개인차를 유발하는 물결 표시 가자. 독자별 개인차를 유발해다가 물결 표시. 관심이라든지 독서 태도라든지 몰입 그리고 주체성 이런 것들은 독서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가령 독자가 텍스트의 난도를 체감을 할 때 다양한 정의적 요인이 개입이 될 거야. 동일한 독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독자마다 느끼는 텍스트의 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독서 교육의 방법도 모든 학생한테 다 동일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왜? 독자의 정의적인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요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인지적 영역. 인지적 영역은 정의적 요인이랑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죠. 독서의 인지적인 영역은 주로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는 지적 작용입니다. 지적 작용에다가 밑줄, 좀 똑띠 이런 거 따지는 거. 능력, 독해 능력에다가 밑줄, 수준에다가 밑줄, 독해 기능과 전략에다가 밑줄. 이거는 진짜 능력치인 거야. 근데 정의적인 요인은 약간 태도야, 태도. 감정이나 태도야.
자, 이런 인지적인 요인들을 포함을 하는데 독서 동기가 강한 독자는 자신이 흥미를 크게 느끼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의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전략을 활용을 하지요. 이해의 폭을 넓히지요. 독서에 성공하는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독서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독서 효능감이 높일 것이다에다가 밑줄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인지적인 요인이 정의에다가 영향을 미쳐버렸어. 이와 같은 독서는 배경지식과 같은 독자 요인을 강화시켜주고 독해 수준 또 어디까지? 인지 요인에다가 밑줄 독해 수준이라는 인지의 영역의 요인을 높여주고 더 강한 독서의 동기와 흥미를 갖게 만들지. 동기 흥미에다가 밑줄 동기 흥미는 뭐다? 정의. 인지의 성공적인 것이 정의로, 인지로, 정의로 선순환으로 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의적인 요인이랑 인지적인 요인이 긴밀한 관계에다가 밑줄 최근에는 초기 연구 아닙니다. 독서가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고려를 해서 독자의 특성과 관련해서 독서의 사회적 영역의 요인에도 주목을 하고 있죠. 독서의 사회적 영역의 요인에도 주목에다가 밑줄 예전에는 뭐만 좀 중시했다. 텍스트. 일례로 어린이나 청소년 독자가 독서를 할 때 또래 집단으로 받은 영향에 주목을 해보자. 와씨 밑줄이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받는 영향에다가 밑줄 독자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영향. 주변의 또래가 어떤 책에 열광을 한다면 해리포터, 어린이나 청소년 독자는 그 책을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독자는 처음부터 그 책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고 호의적인 태도야. 왜? 친구들이 다 재밌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독자는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같이 진격과 얘기하려면 억지로 읽어봐야지. 자신의 독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주변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또래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지. 너만 돌놈 하면 좀 그렇잖아. 이러한 경우 독자의 독서 태도, 선택과 독서의 전 과정, 그리고 독서 후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또래 집단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줄기자 또래 집단의 영향에다가 밑줄.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 정리해 볼게요. 독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요인에다가 밑줄. 독자의 감정이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에다가 밑줄. 이런 요인이 결국에는 뭡니까? 물결 갈게요.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관이 있더라. 사회문화적 상황과 연관이 있더라. 주목, 제한, 요인, 몰입, 촉진, 유발, 체감, 난도, 일련, 긴밀, 연관, 호의.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핵심 포인트 갑니다. 독서의 정의적 영역, 요인. 독서의 정의적 영역은 태도, 감정을 기억해줘. 감정 밑줄, 태도 밑줄. 동기, 흥미, 태도, 몰입, 효능감, 자의지, 주체성. 자발성과 스스로 하는 거. 효능감은 밑줄 긋자. 기대와 믿음에다가 밑줄. 자의지는 자발적 지속적에다가 밑줄. 주체성은 스스로야. 스스로에다가 밑줄. 인지는 정의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독서의 인지적인 영역은 주로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는 지적작용에 대한 부분으로 독해 능력이나 수준, 독해 기능과 전략 등을 요인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지적 영역의 요인들은 정의적 요인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이쪽이자 인지적 영역의 요인들은 정의적 요인을 강화에다가 밑줄 꼭 기억해주세요. 인지적인 요인이 정의적인 요인을 강화시킨다. 좋습니다. 선생님 만점 구조도로 가볼게요. 스키마. 배경지식이죠. 스키마는. 선생님 만점 구조도에 정의적인 요인에 의한 이쪽이다. 독자별 개인차 유발에다가 밑줄. 그럴 수 있지. 흥미, 태도, 몰입, 효능, 자의지, 주체성 이런 정의적인 요인들이 독자마다 텍스트에 대한 난도를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이 독서 교육 방법 있지. 독서 교육 방법에다 동그라미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야. 독서의 정의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은 긴밀하다. 독자가 독서 동기랑 흥미라는 정의적 요인을 가지고 책을 재밌게 읽었어. 독해 수준에 맞는 내용의 책을 다양한 전략으로 읽었단 말이야. 인지적 요인이지. 성공적인 경험을 했어. 효능감으로 인해서 정의적인 요인, 또다시 더 다른 책을 읽고 싶다라는 정의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서의 사회적 영역의 요인이 독서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나 청소년 독자가 주변 또래한테 열광을 하는 책을 읽는다면 그 책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고 호의적일 거야. 호의적 태도. 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독서 반응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주변이랑 공유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또래 집단을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네. 314는 패스하시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헤럴드.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 이거 하고 앞에 집단 행동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예, 두 개만 딱 참고 세미나 읽으면서
바로 이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 정의, 인지, 사회적 병력, 방금의 독서 교육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헤럴드 프로어가 제안을 합니다. 헤럴드 프로어에다가 동그라미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 이를 뒷받침하는 제프리 댕글의 지그재그 이론, 지그재그 이론에다가 네모박스 이게 주인공인 거야.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에다가 밑줄 그리시고 저항성.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지그재그 이론인 거야. 지그재그 이론에 따르면 말이야. 식물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방어체계가 강화돼. 밑줄 그자. 방어체계가 강화에다가 밑줄 정교해져. 병원체 역시 이러한 식물의 방어체계를 뚫고 들어가서 병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방어하면 공격하고 방어하면 공격하고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 이를 뒷받침하는 지그재그 이론. 헤럴드 프로어는요 1942년부터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게 되는 생리적 기작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에다가 밑줄 어떻게 저항성을 갖추게 된 걸까? 면역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관계를 밝혀냈는데 이를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부릅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밑줄 그자!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병원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구나. 병원체가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다는 거에는 위배가 된다. 밑줄 그자. 병원체가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다는 데에는 위배가 되어서 병원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어. 플로어는요. 한해살이 풀인 아마 중에서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내는 연구를 했어요. 이 품종에서는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던 거지. 특별한 유전자에다가 밑줄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면 병증이 나타나서 죽어버렸다. 플로어는 병에 걸려서 죽은 아마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병 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 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교배해 보았는데 이 잡종은 제1세대에 모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밑줄 그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에다가 밑줄 유전된 거네. 유전자 R을 이를 통해 플로어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다. 우성 유전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R이라고 불렀던 거야. 다음으로 플로어는 녹병균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에 아마가 병 저항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일어난 거지.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에 뭐라고 읽어야 돼? AVR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뒤에 AVR이 나오는구나. 녹병균의 돌연변이로 아마의 병 저항성이 무력화되어 버렸어. 돌연변이에다가 밑줄 저항성의 무력. 플로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에 아마의 병 저항성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추정을 하였던 거지. 이 비감염자 밑줄 그자. 비감염 유전자에다가 밑줄 AVR이야.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의 병 저항성 유전자 R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녹병균에도 이 R에 대응하는 비감염 유전자 AVR이 있어야 되는 거야. 녹병균에도에다가 동그라미 녹병균에도 AVR이 있어야 되고 아마에도 R이 있어야 되고 아마나 녹병균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유전자를 R이나 AVR이 갖고 있지 않다면 녹병균을 만난 아마는 그 녹병균에 의해서 감염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상호작용의 가설입니다. 그러나 녹병균의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아. 파란색 읽어봐야 되겠네. 녹병균이 비감염 유전자 AVR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녹병균의 증식에 유리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야 자신이 증식을 할 수 있으므로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를 해야지. 밑줄 그자.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아까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 위배가 되었잖아. 그지? 그렇게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병원체가 식물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AVR 유전자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마와 녹병균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식물과 병원체의 관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만 아니라 많은 식물과 병원체의 관계에서도 유전자 상호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있다. 점차 이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요. 병원체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병원체의 입장에서는 위배가 돼. 왜?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식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 거야. 병원체의 AVR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라면, 이쪽이자 세포 속으로 침투에다가 밑줄, 식물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이 된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된 것이라는 점, 식물이 R 유전자를 갖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프리 댕글의 지그재그 이론입니다. 일명 Z 이론이죠. Z를 옆으로 누웠을 때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식물의 병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댕글은 이 옆으로 누인 Z의 연속적인 가정으로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체계, 밑줄이다.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체계에다가 밑줄 1차, 2차, 3차 지그재그로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하여서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을 하는, 밑줄기자, 독성 방어 물질 방출에다가 밑줄, 이게 1차 방어야. 독성의 방어 물질에는 페놀계도 있고 테르펜계도 있고 알카로이드계 이런 것들이 있나봐. 커피의 카페인이나 고추의 캡사이신이 대표적으로 알카로이드계의 방어 물질인가봐. 이것들은 인간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밑줄기다. 식물 자신의 생존을 위해다가 밑줄, 카페인이라든지 캡사이신은 식물 생존을 위해 생성이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이러한 1차 방어체계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식물의 병 저항성은 높아지고 옆으로 누인 Z의 첫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되는 거야.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병 저항성이 높아진 거야. 일단 1차 방어 성공. 그러나 세모, 이 또 병원체가, 여기에 적응된 병원체가 식물의 1차 방어체계를 뚫고 들어와서 식물체를 감염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식물의 병 저항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누인 Z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두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되겠지. 이에 식물은 침투에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을 하자. 표면 분자 인식에다가 밑줄, 1차 방어체계보다 더 강력하게 2차 방어체계를 가동을 할 거야. 식물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를 하자. 밑줄기자. 세포벽 분해에다가 밑줄, 각종 효소에다가 밑줄, 항생물질에다가 밑줄, 파이토알렉신을 분비를 해서 병원체를 죽일 거야. 2차야. 이렇게 하여서 식물의 병 저항성이 다시 높아지면 옆으로 누인 Z의 세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일부 병원체는 이러한 식물의 2차 방어체계마저 뚫고 들어오게도 되거든요.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체 AVR. AVR에다가 동그라미, 병원체가 갖고 있는 AVR 유전자가 발현이 된 단백질. 이로 인해서 식물의 병 저항성은 다시 나아지게 됩니다. 공격 또 당했어. 네 번째 꼭지점으로 가서 3차 방어야. 이렇게 2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온 병원체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식물이 진화적으로 획득한 것이 R 유전자였어. 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 병원체의 단백질을 인식을 하고 나면 식물은 매우 빠르고 강한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이번이 3차겠지. 이것을 R 유전자 매개 면역 방어라고 합니다. R 유전자 매개 방어. 나뭇잎이 노랗게 말라버린 작은 반점들은 이러한 방어작용의 결과야. 그리고 이러한 방어작용으로 인해서 식물의 병 저항성은 다시 높아질 거야. 지그재그 이론 특징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게.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은 우선 각 단계를 거치면서 거치게 되면서 식물의 방어체계가 점점점 강력해지는 거야. 점점점 정교해지는 거야. 그리고 병원체 역시 이렇게 강해지는 식물의 방어체계를 또 뚫기 위해서는 다시 또 들어가서 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아무리 강력한 방어체계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감염시키는 병원체는 진화적으로 꼭 출현하는 거야. 이렇게 식물과 병원체는 서로에 대해서 방어 공격 지그재그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식물과 병원체의 공진화에다가 동그라미 유전자 상호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서 병원체 저항성 아마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녹병을 일으키는 균으로 세포분열 가지치기 촉진이 되어서 녹과 같은 모양이 되거나 홍 모형의 기형이 되어버린대요. 병증, 추정, 교배, 잡종, 증식, 기호, 분비, 유발, 공진화. 공진화는 뭐라고? 공격과 방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진화한다. 공진화.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읽고 가겠습니다. 헤럴드 프로어가 제안한 가설로 식물의 유전자와 병원체의 유전자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에다가 밑줄 식물의 유전자, 병원체의 유전자. 식물이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네, 공격은 방어를 해야죠. 플로어는 하늘살이뿐인 아마 중에서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서 실험을 한 결과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아마는 병저항성 유전자 R을 갖고 태어나 있더라. 이때 녹병균 역시 비감염 유전자 AVR을 갖고 있어서 또 공격하는 거야.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플로어는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에는 병저항성 유전자 R이 꼭 있어야 되고 녹병균이라는 병원체에는 R에 대응하는 비감염 유전자 AVR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야. 이게 바로 유전자 상호 가설이야. 오케이. 넘어가서 309.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아마, R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 아마에 있는 특별한 유전자. 이것이 없다면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어서 죽어버릴 겁니다. 병저항성을 가진 아마는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선 유전자. 뭐를 갖고 있었다? R. 녹병균에 뭐가 일어난다면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제 큰일 나. R 유전자가 갖고 있는 아마의 병저항성이 무력화돼 버렸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에 아마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 뭐가 존재하다는 걸 AVR.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아마에는 유전자 R이 있어야 되고 또 녹병균은 또 공격하고 싶지. 그거에 대응하는 AVR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야. 제플리 랭글의 징그제그 이론 가겠습니다. 식물이 병원체에 노출이 되면 바로 감염되죠. 식물은 병원체의 접촉으로 패턴을 인식을 하고요. 독성 방어물질에다가 밑줄 끄시고 카페인, 캡사이신 1차 방어입니다. 병원체가 1차 방어 체계를 뚫고 또 어디에? 식물체에 침투를 했어요. 식물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를 해서 각종 효소나 항생물질을 분비를 해서 2차 방어를 합니다. 병원체가 AVR 유전자가 발현이 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2차 방어 체계까지 뚫어버렸어. 그러면 식물은 R 유전자를 발현을 한 단백질, 이것으로 병원체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을 인식을 하여서 강한 방어 체계를 형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진화를 기억하세요. 방어와 공격은 공진화. 그래서 한마디로 상호작용 가설이다. 끝내버리자. 좀만 힘내버리자. 하면서 이제 같이 읽고 푸는 거지 뭐. 집단 행동의 논리. 많이 선지를 좀 따져가면서 골고루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글은 집단 행동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개인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양상, 왜 마녀사냥 이런 거 있지? 맨슈어 올슨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올슨은 집단 행동의 결과로 구성원이 얻게 되는 혜택이 있어. 그게 뭐냐면 공공재의 성격이야. 공공재 성격에다가 밑줄. 그 구성원은 집단 행동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본 거지.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집단 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의 규모, 강제적 조치, 선택적 유인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니 우리도 그걸 중심으로 올슨의 주장을 들여다봅시다. 집단 행동의 논리. 몇몇 개인이 존재하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발견을 하면 공동의 목표에다가 밑줄. 이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촛불 집회, 다같이 하지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하나의 이익 집단 형성에다가 밑줄. 목표는 공동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에다가 제목 고맙네.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자. 노동조합 결성에다가 밑줄. 공동 목표인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도모를 할 거야. 만들어낼 거야. 이러한 상식 같이 움직여야 돼. 한 개인보다는. 기존의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당연히 집단으로 움직여야지.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서 이익 집단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다. 뭐 님비 현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목. 이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맨슈어 올슨에다가 동그라미. 합리적인 개인이 언제나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근본적으로 단체보다는 개인이 낫다는 거야. 합리적인 개인이 이익 집단에서의 집단보다 더 낫다. 공동의 목표 달성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해주는 상황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익 집단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고 이쪽이다. 이익 집단 자동 형성에다가 밑줄.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공동 목표를 추구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이야기야. 다 늘 똑같은 입장에서 집단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올슨은 공공재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재 이론에다 네오박스 한번 봐봐.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재화가 다 사유재지.
여러분 핸드폰 공공재입니까? 여러분만 사용하잖아요. 사유제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경합성에다가 동그라미, 배제성에다가 동그라미. 집중! 경합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야.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해서 제외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일정량의 빵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이 그 빵의 일부를 소비를 하지? 그럼 B는 소비할 수가 없어. 좀 감소를 해.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빵 소비도 못해. 경합성과 배제성. 그러나 한 번 만들어진 도로, 공원, 치안, 환경, 후곡동 공원 내가 쓴다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줄어듭니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의 비용의 지불 여부랑 관계없이 모두에게 소비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밑줄기 자 모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배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에다가 제목 공공재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쭉 긋자. 공공재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그러나 이 때문에 사유제와는 달라. 사유제와 달리에다 가로를 묶으시고 공공재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해. 무임승차 문제에다가 밑줄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이 치러야 할 비용을 부담은 하지 않으면서 공공재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 거야. 무임승차 문제. 올스는 어떠한 이익 집단의 형성을 촉진한 공동 목표가 그 무엇이든 간에 그 구성원이 얻게 되는 혜택은 밑줄기자 공공재의 성격에다가 밑줄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자기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촛불 집회 막 추운데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다라는 거야. 가령에다가 제목 어느 특정 산업의 노동조합이 집단 행동을 통하여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내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야? 심지어 조합원이 아니었던 사람도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 경합성과 배제성이지. 운송종합이 로비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기사가 통과된 법률에서 파쇄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게 되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 중에서 노조 가입해서 움직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있기도 하지만 무임승차를 쓱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 개인은 그냥 뭐가 낫다는 거야? 무임승차가 더 나아. 파업이라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는 해고도 위험이 따르고요. 무임금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무임금 이런 마이너적인 요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집단 행동의 결과를 그냥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무임승차. 그렇다면 무임승차 문제는 좀 최소화하자. 집단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밑줄 끄자. 집단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다가 밑줄 올슨이 답을 내려줬어. 중심 내용이겠지. 첫 번째 번호 1. 집단의 규모를 조절하자. 무임승차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막아봐봐. 한마디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금 인상에서 배제시키는 거야.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는 개개인의 집단적 행동에 참여할 때 공헌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탈이 집단 행동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움직일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보다는 공공재의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할 거야. 밑줄이다. 적극적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에다가 밑줄 규모를 작은 집단으로 만들어라. 이와 반대로 집단 규모가 너무 크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도 몰라. 규모가 커져서 자신의 참여가 집단 행동의 성공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뿐 그럴 뿐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안 가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자 운동보다는 소규모 밑줄 그자 소규모에다가 밑줄 대규모에다가 X 소규모에다가 밑줄 지역이나 직능의 이익 집단 기반으로 한 집단 운동이 더 성공적이야. 소규모가 더 성공이야. 둘째 번호 2. 조직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 조치 좀 해. 강제적 조치에다가 밑줄 예시 들어볼까? 특정 산업이나 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가입 의무화에다가 밑줄 파업 당시에 비노조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을 한다. 작업장 출입 제한에다가 밑줄 아니 이거 같이 행동 안 할 거면 집단으로 행동 안 할 거면 출근하지 마세요. 셋째에다 번호 3. 조직은 선택적 유인책을 통하여 더 많은 구성원이 집단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꼬셔봐봐. 유인책에다가 밑줄 선택적인 유인책은 뭐냐? 집단 행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에다가 밑줄 집단 자체에서 별도의 이익에다가 밑줄 노조 가입한 사람들은 임금 인상에 있어서 좀 더 별도의 이익까지. 이럴 경우에 구성원들은 집단 행동의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에 차등이 생기기 시작하지.
이 차등적 이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합리적 개인이 무임승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거야. 따라서에다가 세모, 적절하게 고안된 선택적 유인책은 합리적 개인이 개인의 무임승차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올슨에 따르면 인용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집단의 구성원은 많으면 안 좋아. 많아질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비율이 줄어들잖아. 감시와 처벌의 비용은 증가해. 그리고 이러한 집단 행동의 비용은 그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큰 혹은 크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먼저 부담하기 마련이야. 이것은 봉사활동을 위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야.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 위안이나 안정, 동료들의 인정 등이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결국 봉사활동을 할 집단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도모의 회장. 읽고 갈게요. 도모, 재화, 무임승차, 파업, 해고, 회피, 기결, 자각, 직능. 직능은 고유한 기능. 유인책과 차등과 고안. 빨리 읽고 갈게. 303. 합리적인 개인은 뭐 하는 게 낫다? 무임승차 하는 게 제일 이득이야. 합리적인 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올스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합리적인 개인이라고 보자. 그러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따르자. 밑줄이다. 이익 최대화에다가 밑줄. 그게 합리적인 인간이 할 행동이야. 그래서 집단의 공동목표 달성이 비록 그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 집단은 자동으로서 조직되지 않고 또한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공동목표를 추구하면서 행동한다는 보장도 없다. 사유자랑 공공재 가겠습니다. 올스는 집단 행동의 결과로 그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혜택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집단 행동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밑줄기자 무임승차에다가 밑줄. 재화 중에서 사적 소유가 가능한 것은 사유재. 사유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생깁니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죠. 이러한 사유재는 소비 과정에서 한 번만 더 밑줄 꺼줘. 경합성에다가 밑줄, 배제성에다가 밑줄. 경합성이란 내가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야.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 이와 달리 공공재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으니까 사람이 은근히 뭘 하게 된다? 무임승차. 선생님 만점 구조도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집단 행동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 가보실까요? 합리적인 한 개인이요. 비용이랑 이익 중에서는 이익이 더 큰 쪽으로 행동을 할 거야. 집단 행동으로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의 성격? 공공재의 성격이야. 집단 행동에 참여하면 해고나 무임금 등의 불안한 요소가 있단 말이야. 비용. 해고나 무임금 등의 비용 부담은 회핑하면서 이익은 얻고 싶어. 그게 합리적인 개인이야. 무임승차를 하는 거지. 집단 행동의 성공을 위해서 올슨이 제시한 방안은 소규모. 규모는 좀 작게, 집단의 규모는 소규모. 강제적 조치, 노동조합의 가입을 의무화시켜라. 파업 당시에 출근을 하면 배신자, 출입을 제한해라. 선택적 유인책으로 꼬셔라. 별도의 이익을 주는 거야. 별도의 이익을 제시를 해서 조합에 가입하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진짜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가